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GB의 김승환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GB 김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마음이 쓰여 도왔을 뿐인데 전 세입자의 만행, 잠적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어요. 형제간 저렴하게 주택 거래해도 되나요? 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주는 시간이죠.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소송 팁 을지로 시간입니다.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뭔가요? 네, 오늘은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증인 지원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증인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모습이 종종 등장하죠. 네. 들어봤던 용어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증인 지원 제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증인 지원 제도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나 제3자가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경우 증인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증인 지원 제도의 종류에는 특별 증인 지원 제도와 일반 증인 지원 제도로 나뉘는데요. 네. 또 특별 증인은 여기서 특별 증인과 취약 증인으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 증인은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모든 증인들을 말하며 특별 증인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피해자인 아동 청소년, 그리고 아동 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재판부에서 특별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증인을 취약 증인이라고 하며 보통 강력 범죄나 보복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 또는 증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증인 지원 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과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 소환장 등이 송달이 될 거고 신문일 이전에 일반 증인 지원실을 방문 또는 전화하여 일반 증인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복당할 염려가 있거나 상담, 증언 전후 동행 등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증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법원은 증인 지원 업무를 위해서 증인 지원관을 두고 있는데 증인신문 당일에는 증인 지원관이 증인 지원실로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증인 지원실에서 증인신문의 취지와 진행 절차, 방식 등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과 상담을 제공하며 이후 실제로 증인신문 장소인 법정으로 증인 지원관이 함께 이동합니다. 증언이 끝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을 받거나 제공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변 보호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 증인의 경우 가해자를 대면하는 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경우에도 꼭 법원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법원은 특별 증인에 해당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즉 가해자를 마주치지 않고 또 편안하게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법원에는 법정에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도 증언을 할 수 있는 화상 증언실이 마련되어 있는데 원한다면 그곳에서 증언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네. 또 피고인 퇴정을 신청해서 피고인이 화면을 통해서 증인 본인의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움직임이 어렵거나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찾아가는 영상법정 서비스를 신청해서 친숙한 근거지 또는 병원에서 증인 지원관, 법원 공무원의 지원을 받아서 혹시 모를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증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아동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 증언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가지 않고 가까이에 있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상담원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영상으로 증언할 수 있으며
또 이 밖에도 특별 증인 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비공개 심리, 즉 방청객 퇴정, 그리고 신뢰관계인 동석 및 진술 조력인의 도움 요청, 무관하거나 무례한 질문 제한 요청,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재판 결과에 대한 통지 등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증인으로 소환되더라도 법정에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증인 소환장에 응하지 않으면 이에 따른 불이익도 혹시 있을까요? 네, 그 피고인 즉 가해자의 범행에 대해서 다른 증거가 없고 피고인 가해자가 만약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정말 유력한 증거로 사용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법정에서 증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거나 또는 네. 무죄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증거가 없어지는 것이니까요. 꼭 증언을 해야겠네요. 네. 네. 특히 이제 수사기관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미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게 증인이 법정에서 다시 한번 진술을 해야지 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또 이제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또 피고인이 마땅한 이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네. 만약에 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게 된다면 과태료, 구인, 감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출석 시에는 소정의 여비가 지급되고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증인 지원 절차 신청서를 통해서 영상 증언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매년 증가하는 증인 지원 건수에 비해서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요? 네. 그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진행된 증인 지원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17,457건에서 지난해 2023년에는 25,567건으로 약 3,110건, 1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해 증인 지원 예산은 15억 7천만 원으로 2022년 예산 액수가 그대로 동결이 됐다고 하네요. 인건비는 올랐는데 예산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증인 지원 서비스는 더 악화됐습니다. 또한 전국 증인 지원관 가운데 83%가 법원의 사무과라든지 형사과, 종합민원 등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증인 지원관 업무를 전담하는 비율도 2021년 30.2%에서 올해는 16.5%로 대폭 줄었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증인 지원관 총수는 76명에서 115명으로 늘었는데 전담 인력수는 그에 비해서 23명에서 19명으로 되려 줄었다고 합니다. 겸임 인력까지 합치더라도 법원당 1.9명 정도 근무하는 셈인 거죠. 특히 광주, 춘천, 울산, 창원, 서울 북부지법 등 꽤 규모가 큰 법원 중에서도 전담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서울 서부지법 같은 경우는 올해 2월에 기존의 증인 지원관실로 쓰던 공간을 접근성을 이유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하고요. 또 여주, 안산, 속초, 영월, 제천, 안동, 경주, 목포, 순천, 남원 등 지원 단위에서도 전담 직원이 전무하다고 합니다. 강력범죄 피해자 등이 법원에 출석을 했을 때 신변 보호를 비롯한 재판 전후의 심리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겠죠. 또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해온 한 변호사님께서는 지방으로 갈수록 증인 지원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또 출석하는 동선에서 가해자 가족과 마주쳐서 또 다른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다고 합니다. 네, 관련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인데요. 네. 이러한 전담 인력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들의 만족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 법원 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각급 법원에서 증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증인 526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증인 지원 서비스의 전반에 대해서 9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97%는 다른 증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답을 했으며 또 증인 지원 간의 상담, 안내, 증인 지원실 환경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증인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증인 지원 서비스가 높은 만족도를 보인 이유로는 증인 지원 간의 친절한 설명과 구체적인 안내로 인해서 이해도가 상승했다. 또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피고인 등과의 접촉 방지를 통한 불안감이 감소되었다 등이 꼽혔습니다. 다만 증인 지원 서비스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는
91% 정도가 법원의 안내에 의해서 인식하게 됐다라고 답을 해서 아직까지 제도 홍보는 좀 미흡한 실정으로 보입니다. 네, 증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증인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진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때 꼭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을들이 알아야 할 법 을지로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제가 네. 올 3월 28일쯤에 제가 교회에 다니는 권사인데요. 네네. 교회에서 어르신 학교라는 것을 개설했는데 93세 할아버지랑 그 외에 한 5, 60명이 이 행사에 한 석 달 참석을 했어요. 매주 네. 화요일마다 2시간씩. 네.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를 목적으로 이런 이제 비용을 들여서 행사를 주최했는데 네. 거기에 3분을 전도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할아버지가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그래서 한 6개월 동안에 한 10번을 뵀어요. 네. 그런데 다른 교회 다니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럼 이제 볼 일이 없다. 이제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가 약간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지 연세가 많아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 전화를 하루에 막 5번, 많게는 16번, 20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지난달 한 2달 전에 지금 당한 입장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가족들이 자녀들이 5분 중에 이 동네 부동산 하는 따님이 한 분 있는데 네.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네네. 뭐 저는 돈 빌린 적이 없는데 그냥 뭐 2024년 4월 17일 금은 500만 원과 네. 매월 생활비로 사용 갈취해간 금액을 10월 18일까지 상환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도 기가 막힌 걸 내용 증명 10월 8일 날 보내고 네. 그 전에는 한 2달 전에 저를 누가 자꾸 미행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심장이 좀 약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막 심장이 덜컹덜컹하고 그냥 그래요. 그 할아버지한테 절대 전화하지 마시라고. 저 지금 직장 그만두면 먹여 살릴 거냐, 생활비 주겠냐. 제가 벌어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알아듣게 수없이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그냥 알아듣게 해서 좀 덜 하긴 한 게 어떤 네. 때는 막 20번씩도 하고 그래요. 네네. 그런데 이 따님이 교회에 와서 매일 교회 가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와서 그냥 저랑 대화해보지도 않고 제 얘기 듣지도 않고 막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막 여자 전도사님이 입이 좀 가벼운 전도사님이 거기다가 대고 일방적으로 막 해가지고 제가 그냥 연세 드신 할아버지한테 돈을 갈취한 그런 나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네네. 참 명예를 진짜 우선시하고 여태까지 제가 77세예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교회를 지금 한 달 보름 전부터 교회를 못 나가요. 네네. 그래서 명예적으로 굉장히 훼손당해서 너무 지금 슬프고 막 억울하고요. 이 할아버지를 6개월 동안 10번을 하도 그냥 전화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10번을 뵀어요. 뵈는 동안에 제가 낮에는 나올 수가 없다. 알바를 거다 앉혀놓으면 놓고 제가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안 된다면 알바비를 그래서 한 10만 원씩을 한 8번 주셨어요. 예.
네네. 그거 하고 쌀 2포대를 막 그냥 어른이 그냥 메고 2번이나 우리 아파트 이제 대문 앞에 놓고 가셔서 그게 지금 먹지도 않고 그대로 있고요. 네네. 그 외에 없는데 이 따님이 뭘 오해하셨는지 막 그냥 여기 치매 노인에 대하여 수철에 가스라이팅을 하여 매월 생활비를 같이 하였으며 막 이러면서 뭐 언제까지 10월 18일까지 상환해 달라고. 근데 하도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제가 네네. 여기다가 지금 신청을 했어요. 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고생 참 많으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나이 든 어르신께 이웃에 대한 진심으로 정을 베푸셨는데 자녀분들께 좀 오해를 받아서 교회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 좀 어려운 네, 상황이시고 네. 직장에서는 해고까지 당한 상황이 있습니다. 네, 아들도 같이 사는데 아들도 다 알아서 엄마만 같지 않으니까 어떤 때 할아버지가 불쑥 오는데 아들이 막 쫓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엄마 나중에 구설수 생겼는데 진짜 구설수가 생기네요. 네, 저희 사연 잘 들어봤고요. 옆에 김승환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구체적인 상담 네.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승환 변호사입니다. 아유,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아, 네. 일단 먼저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서 먼저 좀 위로의 네.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이게 네. 참 좋은 일로 하셨던 게 꼬여버린 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하네요. 네, 네. 일단 제가 좀 여쭤볼 게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저기 상대방 이제 할아버지 측에서 뭔가 전화를 막 먼저 발신을 해왔다. 요런 기록들이 혹시 남아 있으신가요? 통화 내역 같은 거?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상담을 진행을 해주실까요? 아, 네. 네. 일단 조금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네네. 일단 네. 그러니까 먼저 할아버지 측에서 전화를 그 발신했다는 기록이 중요하군요. 이게 왜냐면 네. 이제 지금 상대방 따님 쪽에서는 우리가 뭔가 접근을 해서 뭔가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네. 근데 지금 우리 쪽 입장은 말씀하신 게 직장으로 뭐 하루에 10번씩 전화가 와서 그렇죠. 내가 해고를 당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계속 연락을 받았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 따님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게 허위다라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아, 네네. 전화가 잠깐 좀 끊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일단 제가 조금 여쭤볼 게 네. 그 상대방이 이제 할아버지 측에서 전화를 먼저 발신을 해왔다라는 네네. 거에 대한 기록들은 남아 있으신 거죠? 통화 내역 같은 네네. 거. 혹시 그러면 이 과정에서 우리가 전화를 건 횟수하고 이제 할아버지께서 전화를 걸어온 횟수하고 대충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아유, 저는 이제 막 그냥 막 10번 이상 하면은 네. 무슨 일이 있으시냐, 급한 일이 있으시냐, 제 도움이 필요하냐.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돌아가셨을까봐 아, 네네. 걱정돼서 그렇게 이제 안부 전화 한 번씩 하죠. 한 10번 오면 한 번 하죠, 제가. 10번에 한 번 뭐 이렇게요? 뭐 문자 같은 게 남아 있지는 않으신 거죠? 이 할아버지가 문자 같은 거는 할 줄 몰라요. 그렇죠. 그런 글자로 남은 건 없으신 거고 네, 그냥 뭐 횟수만 찍혀 있어요. 16번, 20번, 5번 횟수만. 이게 횟수만 찍혀 있어요. 통화 녹음을 하시거나 한 건 없고요. 저는 안 했는데 이 집에 그 5 형제 중에 딸이 그 옆에 사는데 딸이 네. 하여튼 저를 나쁜 여자로 봤는지 네. 그냥 녹음을 했대요. 이 내용 증명에 뭐 돈 안 주면 동영상 등 통화 녹음 등등 증거물을 첨부하여 조치하겠대요. 그 녹음이란 거는 뭔가 뭐 말씀하신 미행이나 이런 관련된 녹음이나 촬영 말씀하시는 거겠죠? 뭐 미행도 그러니까- 하고 뭐 촬영도 하고. 예, 그러니까 그랬대요. 할아버지하고 뭔가 둘의 통화 녹음이 아니라 선생님하고 둘의 통화 녹음이 아마 아니고 통화 녹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다. 하여튼 이 할아버지가 약간의 치매가 있으셨대요. 저는 네. 모르는데 굉장히 점잖으셔요. 젠틀하시고 네. 공무원 하셨던 분이라 네. 종합병원에도 혼자 다니시고 뭐 하여튼 그냥 마을버스도 잘 타고 다니시고 그래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6개월 동안에 10번 만나면서 이제 알바를 들여다놓고 자꾸 전화하니까 네. 무슨 일이냐 그러면 그런 볼일을 있으시면 제가 동행해서 볼일을 도와드리겠다. 뭐 연세 드신 분하고 식사도 조금 해서 돈 주고 식사하는 게 아까울 정도예요. 네. 그래서 한 8번을 계속 뭐
저 서울대 병원에도 2번 모시고 가고 근데 이제 인지기능 장애가 있으신 것 같아서 주민센터에 가서 예약하고 제가 가서 또 인지기능 검사를 다 시키고 결과는 직계가족이 와야 된다 해서 나중에 요양보호사 신청하는 것까지 다 해드려서 지금 요양보호사가 한 달 전부터 하루 2시간 가벼운 상태인가 봐요. 네. 2시간 상태로 해서 10시에 왔다 12시에 가는 것까지 제가 다 알고 3월 달에 입은 옷을 뭐 하여튼 6개월까지도 같은 옷을 세탁은 해서 입으셔요. 세탁소 가서. 근데 한 네. 옷을 입으셔서 제가 그나마 이렇게 뭐 10만 원씩 6번인가 받았고 쌀 2포대 받았는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남의 어르신한테 공돈 받는 것 같아서 알바비 6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옷을 한 여러 번 사드렸어요. 청바지 하나, 잠바 하나, 그 돈 모자 받은 하나, 티셔츠. 말씀하신 돈 받으신 게 그냥 현금으로 응. 받으신 거예요? 현금 주대요. 네, 계좌 네. 이체는 없고 그냥 현금으로 돈으로 네, 받으신 현금만. 거예요? 네. 그럼 뭔가 돈 받은 게 지금 입증은 안 되네요. 얼마 받았는지 없어요. 이런 예, 거는. 예, 예. 그럼 옷을 사신 거를 뭐 옷을 사드렸다 옷은 집에 했는데 있어요. 집에 제가 있어요? 한번 영수증 같은 가서 게 있어요? 집에 그대로 안 입으시더라고요. 모자만 쓰시고. 집에 그대로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번은 어떻게 그냥 또 그냥 막 급한 일이 있다 그래서 쓰러지셔 혼자 있다 아파트에서 혼자 사셔요. 근데 그 같은 동에 따님이 산다고 그래요. 손주들하고. 네. 그래서 옷을 안 사다 드렸는데 안 입으시길래 옷을 잘 갖고 들어가셨나 확인하기 위해서 저도 집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번 방문해서 보니까 옷방에 제가 여러 번 사드렸던 옷이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왜냐면 제가 이걸 응,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마음은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네. 뭐 어쨌든 내용 증명도 지금 날아왔다고 했고 네, 네. 뭐 뭔가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예. 결국 법은 사실은 다 증거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증거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제가 지금 체크하는 과정인 건데 네, 네. 일단 지금 어쨌든 전화 수반신 관련해서는 저쪽에서 들어와서 우리 입장에서는 수신을 한 게 훨씬 더 한 10대 1 정도 비율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그럼요. 거고 네. 그렇죠. 문자 같은 건 안 남아 있고 다른 증거는 네. 지금 안 남아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요양보호사분 신청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요분 우리 뭐 신청할 때 뭐 도와드리거나 그런 자료 제가 같은 그냥 게 메모를 써서 2번, 3번 해가지고 아니 치매 걸린 아버지를 왜 요양보호사를 안 쓰더라고요. 그게 난 치매 걸린 거는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 약간 인지기능 장애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검사해서 이제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보내달라고 신청해라. 그래서 제가 네. 쪽지에다가 2-3번 해가지고 지금 요양보호사가 이 할아버지가 신청해서 오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신청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신청하시는 과정에서 직접 개입하신 거는 서류를 뭐 제출하거나 그런 건 없네요. 할아버지가 아니, 직접 서류 하신 거는. 제출은 본인이나 직계가족만 그러니까 하고 뭐 예를 검사 들어 결과도 데리고 타인에게는 안 가거나 해요. 예. 뭐 데리고 가거나 그런 것도 없네요. 그러면. 제가 인지기능 장애할 때 저 검사할 때 예약할 때 그 주민센터에 아마 CCTV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검사할 때도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쯤이에요? 결과할 때만 직계가족이 가서 검사 결과 보고 제가 어르신한테 요양보호사 이거 신청 꼭 하라고 메모를 그냥 2번, 3번 해줘서 이 어르신이 다 신청해서 와요. 지금 한 달째. 한 달째. 그래요. 그럼 CCTV가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일단 지금 내용 증명에서는 어쨌든 돈을 줬는데 그 돈 돌려달라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죠? 잠깐만 여기가 지금 사무실 밖이라 지금 이제 비행기가 지나가서 네네. 지금 내용 증명은 뭐 돈 돌려달라 이런 내용이라고 하셨죠? 아까. 네? 내용 증명 보내온 거요. 상대방이. 네. 네. 내용 증명 보낸 거는 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하셨죠? 네, 그러네요. 뭐 500만 원 더 빌린 적 절대 없습니다. 그거 본인도 그 전에도 뒤를 밟아가지고 식당에 가서 할아버지랑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따님 둘이 들어닥쳐가지고 내가 심장이 막 덜컹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밥 안 먹고 나왔는데 그 할아버지한테 계속 얘기했는데 아니 빌려준 적 없어. 여사님께 빌려준 적 없는데 얘 미친년들이 왜 이러지 자꾸 이러셔요. 근데 막 우기는 거예요. 그 돈을 주는 장면이 그때 돈을 줄 때 뭐 건네주거나 이럴 때 지금 들어온 거예요? 따님들이? 아니요. 밥 그냥- 먹을 때. 그냥 예. 밥 먹을 때 오신 거 뭐 돈을 건네는 네, 장면이 네. 포착되거나 한 건 아니죠? 네. 그런데 하여튼 뭐 사진을 저를 미행해서 찍었는지 그 사진에 본 여자분하고 실물 보더니 똑같네 뭐 이런 소리를 중얼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도 막 찍고 이 미행하면서 그냥 몇 달 전부터 했던 모양이에요. 이거는 뭐 돈을 네. 어쨌든
상대가 만약에 뭐 돈을 정말로 빌려줬고 받고 싶으면 상대가 네. 이걸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어요, 뭐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네, 거는 지금 들어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이 내용 증명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줘야 되거나 지금 그런 거는 말씀하신 걸 들어봤을 때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결국 해결하고 싶은 게 또 뭐 교회에 와서 이제 뭐 돈을 네, 갈취했다 뭐 막 이런 뭐 그런 명예훼손 얘기를 당한 게 했다는 너무 저는 거잖아요. 커요. 네, 근데 그 교회에서 뭐 네. 예를 들어 어떤 다른 신도분이 선생님한테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진짜냐 이런 식으로 뭐 카톡을 보여준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냥 그런 아니면은 건 없는 것 같고 이제 입이 가벼운 여자 전도사님한테 막 고주할 매주할 막 저를 나쁜 여자로 다 해서 그 전도사한테 전도사님한테. 말하는 장면이나 녹음이 있나요, 지금? 그 딸이 근데 아니 전도사한테 전도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가 전화가 이런 왔어요? 딸이 와서 막 이러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전사님 그렇게 그런 사람 아닌 줄 아는데 와서 그러니 교회 보고 책임지라 그러고 막 그 통화 녹음돼 전화하고. 있어요? 네? 그 통화 녹음돼 있어요? 근데 이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이 저는 그런 거 녹음 뭐 그런 거 안 했죠. 전도사님이 입증하라면 해요. 이 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홍 여사님한테 이렇게 전화한 거 뭐 전도사님과 거짓말 안 해요. 뭐 막상 뭐 고소 들어가면 또 엮이기 싫으니까 뭐 다른 말 할 수도 아니 있는데요. 그러지는 근데 않으실 거예요. 교회 그러면 전도사님이라 그러진 않아요. 네, 뭐 네. 지금이라도 어떤 법적인 예. 절차를 떠나서 네. 뭐 전도사님이든 아니면 목사님이든 전화를 네. 하셔가지고 녹음을 하셔가지고 아. 이거를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냐 정확하게 누구한테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들었냐 지금 이 내용 증명하고 똑같아요. 이런 말을 이 딸이 막 이렇게 하던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랬어요. 아유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전사님 빠지세요. 제가 저기 1대1로 법적으로 하게 전사님 빠지세요. 전도사님 뒤에 숨어가지고 자꾸 전도사님한테 연락하라고 그러고 이 딸이 그래요. 전도사님 빠지세요. 1대1로 하게. 절대 저 그런 일 없습니다. 고 전도사님 빠지라고 그랬어요. 지금 빠지라고 하기보다는요 이게 명예훼손이 되려면요 뭐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게 네. 뭐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어떤 퍼질 만한 위험이 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는 명예훼손죄라는 게 안 그냥 하고 전도사님한테 다 그냥 나쁜 얘기를 하고 근데 명예훼손이라는 게 또 1대1 목사님한테 하고. 1대1로만 얘기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면 불특정 안 되겠네. 다수한테 퍼질 만한 어떤 그런 일을 했어야지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도사님, 목사님한테만 얘기한 거 가지고는 명예훼손죄가 네. 사실 형사적으로 자, 그러면 시간이 성립되기 없으니까요. 제가 이 방송 시청자라 다 알거든요. 방송 진행 과정. 자, 이거는 그러면 영어로 포게지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심장이 굉장히 약해서 네. 삼성병원에서 10년째 계속 수족 관찰하고 계속 그런 조치로 나갔어요. 근데 이분들이 미행하고 녹음하고 막 이런데 그냥 할아버지도 집으로 그냥 불쑥불쑥 그냥 막 찾아올 때 심장이 막 저기 해서 제가 의사 소견서를 하나 받아놨어요. 심장이 그냥 그런 채로 계속 관찰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맥박 저하 소견이 더욱 악화되어 인공심장 박동기 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거를 넣어야지 가다가 지금 쓰러진데 지금 막 심장이 아프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나는 좀 청구하고 싶어요. 수술을 지금 해야 된대요. 이것도 근데- 넣고 심장 그냥 큰 수술이 지금 3,880만 원 들어가는 그런 수술도 해야 된대요. 요즘 계속 그냥 내가 막 이게 놀래고 막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근데 명예훼손은 그러면 안 된다고 치고 이거 좀 받아내서 수술할 수 없나요? 그거는 의사 네. 소견서를 받으셨을 때 최근 들어 네. 악화됐다는 말씀은 뭐 소견서에 있다고 하시는데 네. 이게 법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돼요. 지금 어떻게 돼? 미행으로 인해서 이게 악화됐다까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 네, 뭐 저 말씀하시는 의사들이 안 봤으니까 안 와요. 최근 들어 맥박 저하 소변이 더욱 악화되어 인공심장 박동기 삽입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지금 이게 미행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그냥 아. 최근 들어서 악화된 건지까지는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는 이 없죠. 사람들 때문에 막 그냥 놀래가지고 내가 그건 우리 막 생각이죠. 그게 제3자인 법관이 봤을 때 그것까지 인정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소견서에 그렇게 써 있진 않잖아요. 미행으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써 있진 않잖아요. 그러면 21일 날, 이달 21일 날, 요거 지금 심장, 지금 2군데 수술을 해야 되는데, 큰 수술을, 지금 진단서하고 소견서를 지금 신청해놔서
21일 10시 40분에 갔을 때 의사한테 이거를 이렇게 넣어달라고 얘기를 할까요? 했을 거예요. 아마 이 스토리를 대충 얘기해드리면. 뭐 근데 모르겠습니다. 의사가 정확하게 그걸 진단을 써주면 모르겠는데 써줄 것 같아요. 요즘 최근 들어 굉장히 나빠져서 왜 무슨 일이 있냐고 의사가 두 분인데 두 군데 심장인데 이제 가다가 쓰러지신다 수술해야 된다. 근데 의사분들이 그 미행 현장을 보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응? 아니 응? 그러니까 이게 네, 그렇게 네. 지금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환자 주장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 뭐 최근에 나빠졌다 이렇게 써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법원으로 가서 민사 소송을 건다 생각하면 결국 법원이 지정하는 의사가 이게 이건지 감정을 하게 돼요. 그럼 이제 네. 그 제3의 의사마저도 과연 그렇게 써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긴 하고요. 아마 써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진행을 하시는 건데 비싸게 지금 요즘 괜찮게 10년 동안 그냥 완만하게 그런 조시로 왔는데 요즘 최근 들어 저번에도 갔더니 왜 요즘에 무슨 일 있으세요? 여쭤봤는데 창피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요즘 좀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 좀 더 갑자기 더 나빠졌네요. 수술 안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수술 안 하면 심장이 멎으면 돌아가셔요. 이러더라고 지금. 예, 지금 좀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네, 그런데 네. 일단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네. 명예훼손행위나 이런 거 가지고 심장병까지 인과관계를 받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요. 뭐 최소한 모르겠습니다. 정말 최소한이라도 의사가 정말 이 미행이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서 나빠졌다는 것까지 의사가 정말로 자신의 의견으로 적어줄 수 있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21일 날 가서 최대한 환자의 주장에 부탁을 하긴 할 거예요. 따름이라는 말 빼고요. 그냥 의사가 생각했을 때, 근데 뭐 의사가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뭐 네.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적어줄지는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런 명예훼손이나 이런 게 정말로 입증이 된다면 뭐 위자료 네. 정도는 조금 받을 수는 있을 수는 있겠는데 네. 글쎄요, 소송으로 갔을 때 이게 저는 인과관계가 조금 저는 수술비까지 지금 연결되기 굉장히 쉽지는 지금 않을 것 막 같습니다. 심각한 네. 상태인데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네. 일단 뭐 증거가 중요하니까요. 법으로 가려면 뭐든 증거가 중요합니다. 지금 네. 우리 그래서 주장만 여기 있어도 될 게 방송 아니고. 신청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증거를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다른 분들한테 뭐 통화 녹음이라도 해서 지금이라도 뭐 이런 누구한테 이런 말 들었더라 이런 거라도 좀 그런데 확보를 많이 전도사님 하시고 한 사람한테 한 거는 명예훼손이 안 된다며요. 여러 명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공연성이 그렇게는 안 인정되려면. 했어요. 예, 그거는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그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우기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데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지금 놀래고 그냥 막 지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수술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계속 지금 앞으로도 5년, 10년 이조시로 그냥 가면 됐었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요. 좋은 마음으로 하신 일인데 어쨌든 사실이 아닌 일이니까요. 아무쪼록 좀 네. 오해가 잘 풀리실 수 있도록 해결해 나가셨으면 그리고 한 가지 좋겠습니다. 여쭤볼게요. 그럼요. 제가 이제 따로 뭐 변호사한테 가기 전에 지금 여기 지금 방송 지금 신청한 거니까. 자, 내용 증명이 왔는데 내용 증명은 1, 2, 3, 4, 5에서 한 장, A4 용지 한 장에 간단하게 썼잖아요. 제가 구구절절히 한 옷상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내용 증명 답변할 때 저도 1, 2, 3, 4, 5 A4 용지 한 장에다가 간단하게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더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A4 용지 한 3장이 필요한데 그렇게 다 해도 됩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되면 네. 나중에 소송할 때 뭐 전략이 좀 노출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그거는 뭐 본인이 좀 그리고 또 생각을 해서 하나만 준비해야 여쭤봐요. 됩니다. 내용 증명에 저는 상대가 지금 그 따님 셋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형제 이름을 다 놓고 대표 발신인 김원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 그냥 한 사람만 상대로 이거 내용 증명 한 장씩만 보내면 되는 거죠? 뭐 한 명 그 대표한테만 보내셔도 됩니다. 네. 야, 그럼 제가 이 방송 하도 몇 년 전부터 봐서 대충 흘러가는 거를 알겠어요. 그게 네네. 네, 오늘 상담 여기까지 하여튼 참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로 내놓고 노후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계약이 만료돼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전 집을 보러 갔더니 집이 아주 쑥대밭이 돼 있더군요. 뜯어진 벽지에다 떨어져 나간 방문 손잡이, 얼룩진 바닥까지 바로 전 세입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낸 뒤 수리비를 요구했더니 되레 기분 나쁘다는 듯이 이미 본인은 이사를 한 상황이니 수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툭 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다음날 전 세입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니 이젠 또 벽지와 바닥 얼룩 등이 원래부터 지저분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전 세입자와 계약하기 전 집 상태는 정말 깔끔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이 점을 확인했고요. 전 세입자의 태도를 보아하니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려울 것 같은데 전 세입자에게 수리비를 받아내려면 소송만이 답인 걸까요? 만약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승산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전세입자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나간 상황입니다. 네. 임차인에겐 원상 회복 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계약서상 따로 정해놓은 규정이 없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까요? 일단 원상 회복 의무는 요즘 보통 표준 계약서에 다 적혀 있긴 합니다. 네네. 사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아마 계약서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만약에 계약서에 안 적혀 있다고 해도 민법 제654조, 615조에 따라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때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보통은 보증금 돌려주기 전에 아마 확인을 하셨어야 할 텐데 그게 네.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연을 보면 방문 손잡이는 떨어져 있고 얼룩진 바닥에 심지어 벽지는 아예 뜯어져 있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정도의 훼손이라면 당연히 수리비를 좀 져야 하는 거 아닐까 싶긴 한데 네. 이 세입자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네. 원상회복 의무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네. 내가 처음 들어갈 때 상태대로 복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전 됩니다. 그대로. 네, 거의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근데 물론 대법원에서는 정말 일반적으로 사용했을 때 조금씩 낡는 정도는 뭐 네. 그거는 이제 임차인이 잘못한 건 아니라서 네네. 임대인이 뭐 그대로 부담해야 될 몫이다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손잡이 떨어져 있고 바닥 얼룩져 있고 벽지 뜯어져 있다. 뭐 이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사용해서 일반적으로 낡는 정도를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걸 봤을 때는 임차인이 당연히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이렇게 전세입자가 계속해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그럼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일단 당연히 원칙적으로 내가 돈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소송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뭐 소송에 들어갈 변호사비든 이런 걸 생각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죠. 그쵸. 이 원상회복 비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은 좀 쉽진 않죠. 그 결정을 하기가. 네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담자분께서 아직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이제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이제 공제하고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거는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공제를 하실 때 그냥 내가 예상할 때 이쯤 나오겠다라는 게 아니라 뭐 실제로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뭐 견적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실제로 이제 들어간 비용을 공제를 하시는 거는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증거 자료는 잘 남겨둬야 될 거고요. 네. 근데 소송까지 생각하신다는 거는 보증을 이미 다 돌려주신 상황이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네. 사실 돈 받으려면 물론 뭐 내용 증명 보내서 달라고 촉구를 해볼 수는 있는데 네. 강제로 받기 위해서는 사실 소송 말고는 답이 없겠죠. 이미 다 돌려줬다면. 그렇군요. 네. 현재 전세입자는 원래 집 상태가 지저분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상담자께서 따로 찍어둔 사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전에 깨끗했던 이 집 상태를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될까요? 참 미리 찍어두신 사진이 없는 게 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긴 하네요. 네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인데 네. 부동산 중개인한테 처음에 방을 내놓을 때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어떤 사진을 찍어서 제공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이제 자기 방이 이러니까 이거를 좀 중개를 해달라라고 네. 매물 내놓을 때. 그래서 일단 중개인 쪽의 도움을 한번 받아서 처음 방 상태에 대해서 좀 증거를 수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상담자께서 승소할 가능성 높을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들만 봤을 때는
물론 증거가 좀 있어야 되긴 합니다. 네. 처음 방 상태에 대한 네. 증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면 승소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네, 저런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 세입자를 받기 전에 원상 회복과 관련된 분쟁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원상회복 관련해서는 지금 이 사건에서도 아까 사진이 없다라는 게 나왔는데 네.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에서 모든 분쟁이 시작한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방에 들어갈 때, 세입자가 들어갈 때 핸드폰으로 방 상태에 대해서 좀 사진을 충분히 찍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왜 핸드폰으로 찍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핸드폰에는 사진 찍은 날짜나 시간에 또 장소까지도 다 이제 같이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처음 방 상태가 어땠냐 관련해서 그 핸드폰에 찍힌 그 사진 자료가 있으면 반박을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관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충분히 이제 방 상태를 찍어 두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임차인과 원상 회복 문제로 분쟁을 겪고 있는 임대인분들에게 추가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까 마지막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방 상태가 어땠는지 사전에 증거를 충분히 잘 모아두시고 또 원상 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도 있다라는 점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결혼한 지 30년 됐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퇴직 후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평생을 직장인으로 살았는데 갑작스러운 권고사직으로 인해 등 떠밀려 퇴직을 했거든요. 먹고 살아야 해서 퇴직금이랑 대출받아 겨우겨우 가게 하나 차렸는데 운영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일 술을 마시다시피 했고 결국 빚만 지고 사업을 접어야 했어요.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도 돈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럼 저는 생활비라도 벌어보고자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빚이 많은 것도 부담스럽고 가족들 볼 면목도 없다는 등의 말을 하더니 집에서 나가더군요. 그리고는 문자로 당분간 혼자 살고 싶다고 메시지만 보내왔습니다. 기운 좀 차리면 돌아오겠지 했는데 그게 벌써 4년째입니다. 저랑은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있고 아들과 1년에 두세 번 메시지만 주고받는다고 하니 살아있긴 하구나 하는데요. 어디서 무얼 하며 살고 있는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업 실패로 생겼던 빚은 당시 시댁에서 갖고 있던 땅을 헐값에 팔아 보태주셔서 일부 갚았고요. 나머지는 저와 아이들이 조금씩 갚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 남편의 국민연금이 나오고 있는데 결혼 생활할 때부터 남편 통장을 제가 관리했거든요. 연금을 빚 갚고 우리 가족 생활비로 쓰겠다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놓고 쓰고 있어요. 남편 답장은 없었고요. 근근히 먹고 살고 있지만 아직 제 나이 50대 초중반에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서 이혼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 실패했다고 무책임하게 가족에게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 노년까지 부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말하려 전화를 해도 문자를 보내도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법적으로 깨끗하게 갈라서고 새 출발하고 싶은데 연락을 차단해버린 남편 때문에 이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협의 이혼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다면 소송을 해야 할까요? 하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배우자와 연락이 네. 두절된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 싶다는 사연이 종종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 이런 사례들이 많은가요? 어떻게 이혼을 진행하시나요? 네, 갑자기 연락되는 두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사실 제가 봤던 건 어느 날 감옥에 들어가서 사라진 경우도 좀 있었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사연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협의 이혼은 안 될 것 같고요. 연락도 네.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 재판을 통한 이혼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법에서 이혼 유책 사유에 대해서 규정을 해두고 있죠. 네,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에 대해서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이 돼야지 재판상 이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담자님께서 현재 처한 남편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 충분히 이혼 유책 사유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2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이게 왜냐하면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가출해 버렸고 상당 기간 자신의 가족으로서 부양 의무 등을 하지 않은 때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2호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기는 합니다. 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히 알지 못할 때에도 이혼 유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 마지막으로 연락된 시점 같은 것을 통해서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 집 나간 뒤에 뭐 혼자 있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사건에서는 이 5호 사유가 조금 애매한 게 어쨌든 자녀들과는 또 한 번씩 연락이 됐다고 해서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하기에는 자녀들과 연락을 한 적이 있어서 네. 그 자녀들과 연락을 한 시점 이후로 또 3년 이상의
가장 분명하지 않다면 5호 사유가 될 수는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는 일단 무단 가출을 원인으로 한 2호 사유가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무엇보다 남편분과 연락이 닿을 것 같은데 연락이 되지 않아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연락 닿지 않아도 이혼 소송 진행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연락이 안 돼도 소송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연락이 됐다는 뭐 휴대폰 번호나 아니면 소송 제기한 뒤에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주민등록 초본 등을 발급받아서 인적 사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 같은 경우는 그 통신사에 이제 인적 사항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뭐 나름대로 이제 알아본 정보에 따라서 열심히 소장을 보내봤지만 여전히 상대가 안 받는다. 그럼 이제 송달이 이제 불능이라는 게 확실하게 된다면 네.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공시송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관보 같은데 우리가 이런 소송이 있습니다라고 공시를 해둠으로써 상대한테 송달이 됐다라고 간주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경우에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 네. 남편 앞으로 나온 연금을 1년 정도 생활비로 사용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럼 혹시 이 부분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재산 분할은 일단 귀책 사유 이런 거랑 무관하게 재산 형성의 재산 형성과 관리에 얼마나 기여했냐 요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또 말씀하신 게 뭐 빚이 더 많다는 말씀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이제 빚이 더 많다면 빚을 어떻게 분할할 거냐를 가지고 이제 또 다투게 되는 거고 네. 빚이 생길 때 또는 빚을 갚는 과정에서 누가 얼마나 더 기여를 했냐 가지고 이 재산 분할 비율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건데요. 네. 국민연금 사용하신 거는 어쨌든 남편분의 재산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재산 분할을 할 때 아무래도 남편 쪽의 기여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사실은. 네, 어쨌든 이거는 남편 측이 기여를 한 거니까요. 그렇군요. 네. 남편분께서 배우자로서의 의무 또 부양 의무를 회피하신 것과 관련해서 위자료도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은 한데요. 네. 근데 위자료 자체가 원래 그렇게 큰 액수가 인정은 잘 안 되다 보니까 엄청 만족스러운 액수는 좀 안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럼 상담자께서 이혼 소장을 제출할 때 남편분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자료도 필요할까요? 네. 당연히 증거는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리나라는 유책 사유가 있어야 이혼을 할 수 있는 유책주의이기 때문에 네. 유책 사유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혼자 살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고 또 가출을 해버렸고 뭐 자녀들과도 1년에 몇 번씩만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든지 그 뒤에는 어느 순간부터 또 연락이 안 됐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유책에 대한 증거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혼을 한다고 해도 위자료 청구를 해도 또 네. 받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좀 네. 여러모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상담자분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제 뭐 위자료 판결을 받더라도 이게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하면 네네. 재산을 집행하는 건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연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깨끗하게 뭔가 새로운 관계를 그냥 진행을 하고 싶다, 새 삶을 살고 싶다 네. 그런 식으로 이혼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만약에 결심이 섰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지금 접수해주신 사실관계들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증거들을 좀 충분하게 수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산 분할에 대비해서 이제 본인이 알고 있는 뭐 당연히 본인의 재산 여기에는 플러스 재산인 적극 재산과 빚을 포함한 마이너스 재산을 다 포함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요. 또 상대방 측에 대한 재산도 뭐 알고 계신 범위 내에서는 정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증거 수집하고 재산 정리를 하신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또 양육권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빚을 아이들과 함께 갚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성인일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런 네.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성인인 될까요? 경우에는 사실 양육권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자녀분들이 성인이라면은 네. 뭐 양육권 누가 갖는지 문제는 없고, 근데 만약에 미성년자다라고 한다면 이제 양육권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요. 근데 지금 남편분은 어쨌든 무단 가출을 하고 떠나버리신 상황이라서 그러니까요. 네. 남편분한테 양육권이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생생법률쇼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계속해서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 또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환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